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아침 신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72명, 72명이 탄 네팔 항공기가 추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항공기에는 한국인도 2명 타고 있었습니다. 자, 탑승자 사망이 최소 6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라서는 72명, 72명 모두 사망했다는 보도도 있긴 한데요. 적어도 최소 68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한국인은 지금 2명이 포함됐는데요. 여행차 네팔을 방문한 군인 상사 유모 씨와 그 자녀인 유모 씨도 사망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팔 당국은 구조 헬기 등을 동원해서 최대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두 다 시신을 수습한 것 같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해당 비행기가 추락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40중 추돌, 고속도로에서 결빙으로 인해서 40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9시 11분쯤 경기 포천시 구리 포천 고속도로 포천 방향 밀락 IC 인근에서 40중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도로 결빙 구역에서 차량 40여 대가 미끄러지면서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미끄러지면서 차량들이 사고가 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신문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문 조선일보입니다. 여성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성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65세 이상이 2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20.1%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남녀 합하면 18%가 65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지방 군 단위로 내려가면 93%도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 예산이나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고령 사회가 되면 기초연금 예산, 지하철 무임승차 요금 등 각종 사회복지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저출산으로 생산 기능 인구는 감소하는 이런 추세에 부양해야 하는 인구는 늘어나서 재정 압박이 커지고 경제 활력도 떨어진다는 지적. 그래서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아랍에미리트 순방 중이죠. 37조 원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국빈 방문 중에 무함마드 대통령과 정상회담했고요. 약속을 잘 지키는 한국과 신뢰가 굉장히 두텁다. 그래서 40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받았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올해 중에 편한 시간에 한번 한국을 방문해달라며 무함마드 대통령에게 초청을 했고 대통령 역시 한국은 이미 마음속에 제2의 고향이다. 기쁜 마음으로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겠다. 양국의 신뢰를 다시 한번 다지는 순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문 4개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텐데요. 패널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 신통방통은 김성태 전 회장의 송환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 김성태 전 회장이 내일 오전 8시 50분쯤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할 예정입니다. 김 전 회장이 귀국 전 언론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한국행을 결심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그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얼굴이 보기 없거든요. 내가 인연이라면 이거 내이 사이분도 무슨 S 회사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대신해 주니까 그 근거를 일단 찾아내야 말이 일단 될 거고요. 김성태 전 회장의 국내 송환으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일보 보시죠. 김성태 전 회장 내일 귀국합니다. 변호사비 대납, 대북 송금,
수사 탄력 받나라는 국민일보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17일 오전 0시 50분쯤 태국 현지에서 출발하는 한국 국적기에 김 전 회장이 탑승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당일 오전 8시 5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입국 즉시 수원지검으로 호송해서 조사를 벌여서 체포, 구속영장도 청구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귀국 이후 2주간 변호인 외에 다른 접견은 불허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전환 사채 편법 발행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횡령 배임 혐의 그리고 자본시장 위반, 증거인멸, 왜곡한 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고 특히나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을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이미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9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일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지금 김 전 회장이 해외 나가 있고 관련된 사람들이 진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기소 처분하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적시해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태고 수원지검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 전 회장은 귀국 전 한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인터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KBS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만날 계기도 없었고 만날 만한 이유도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초토화됐다. 이재명 대표와는 전화통화 한 번 한 적이 없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은 일절 부인하는 상태입니다. 한국 귀국 결심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수사 환경과 가족들 환경이 안 좋아서 빨리 들어가서 사실대로 밝히고 그리고 친동생 여러 가지 가족들 상황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는데요. 친동생은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여동생의 남편 김모 자금 본부장은 태국 감옥에 있고 사촌형인 양선길 현재 쌍방울 회장은 저와 같이 구속돼 있는 상황, 집안이 완전 초토화됐다.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정리하고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귀국 결심을 했다. 이재명 대표와는 연관성이 없다. 이런 주장을 KBS와의 귀국 전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자, 이런 설명들이 덧붙여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진짜 관련이 없는지 전혀 일면식이 없는지는 최다현 변호사님 수사를 통해서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 현재로는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일면식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검찰이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는 두 사람이 서로 일면식이 없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쌍방울 그룹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는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있거든요. 네.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를 매개로 해서 이 대북 사업을 했다라고 현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후에 인허가권자의 이재명 대표를 과연 몰랐겠느냐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지금 쌍방울의 작은 흐름들이 어디까지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정말 일면식이 없는지는 향후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설정 변호사님? 일단 가장 지금 의혹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북 관련한 것들은 아마 이재명 지사와는 아마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 평화부지사가 하고 당시 무슨 결제 서류에 이재명 지사가 결제한 내용이 있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지금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알고도 그랬던 거 아니냐. 근데 당연히 부지사가 한 내용에 대해서 도지사가 정결 처리할 수밖에 없죠. 그게 행정상 당연한 거니까요. 근데 네. 그 대북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그 내용을 위법이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예를 들어 묵인해줬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마 없을 것이고요. 이제 가장 의혹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지금 이제 그 변호사비 대납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작년 8월 기사를 찾아보시면요. 네. 이미 검찰에서 이 자금이 쌍방울 그룹의 어떠한 그 M&A 자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확인이 다 돼요. 그 부분은 전부 다 왜 그러냐면 다 계좌로 이동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쌍방울 그룹의 당시에 M&A가
실패하면서 다시 돌아갔다는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저는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한 이 쌍방울 그룹과의 관련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그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의 어떤 변호사비 대납은 굉장히 그 유착관계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네. 그러니까 뭐 대개 이제 민주당 일부에서는 이화영 부지사가 사실 뭐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돼서 뭐 전환사채 발행도 하고 여기에 이제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좀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 100번 양보해서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정진상 실장이 알아서 했다라고 변명을 해도 뭐 일부 그렇게 납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거 같은 경우에 변호사비 대납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개인의 문제인데 이화영 부지사가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이재명 대표는 모른다라는 것은 저는 일단은 이해가 잘 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과 관련된 변호인들이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있었다, 네. 경기도청의 산하기관에 법률 자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와 연계가 없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아마 김성태 씨가 한국으로 소환된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지금 부인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검찰의 수사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의 유착 관계는 굉장히 깊어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김 전 회장이 내일 귀국하게 되면 곧장 체포가 되고 구속영장이 아마 청구가 될 겁니다. 그러면 뭐 도주의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법원도 큰 이견 없이 발부를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검찰 수사 과정을 면밀히 저희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에 대한 부분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김성태 전 회장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2018년 북한의 김영철 등 고위급 인사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돈은 줬는데 회사 돈이 아니었다. 회사 돈 10원도 준 게 아니고 다 나의 개인 돈으로 돈을 줬다. 회사 돈 날린 거 하나 없다. 문재인 정권 때 남북관계 좋지 않았냐? 이렇게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 적 없다. 그래서 내 돈으로 내가 줬다라고 인정합니다. 물론 이것도 법적 문제 있습니다. 어찌됐든 회사 돈이 아닌 개인 돈으로 줬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뭐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까 뭐 빠져나갈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잘 들여다보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회사와 나를 이제 좀 분리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좀 꼬리를 끊겠다는 이야기가 같아.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 돈으로 줬으니까 내가 그 북한에 대해서 돈을 줄 수 없는 그런 우리 법적 제도적 그 근거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는 받겠지만 나머지 내가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더 중요한 건 사실 여기에서 그 왜 이 돈을 줬냐면은 북한의 광물권을 좀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사업권을 가져와서 여기에 대해서 이용하겠다. 그래서 이때 이 관계가 좋았을 때 이 근거를, 이 정보를 가지고 이 주식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득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 계열사들이 굉장히 그 주가가 올랐던 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부당 이득을 취한 거고 폭리를 취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시장을 흔들었던 그런 혐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분들은 들어가서 검찰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소명했는지 보고 대응을 하지만, 이 부분은 워낙 팩트가 분명하니까 여기에 대한 죄를 인정함으로써 좀 분리 대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되 일단 확인 가능한 부분만 인정하고 들어가는 좀 그런 투트랙 전략으로 좀 읽혀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도 지난 13일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 한 번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뭘 알아야 내가. 내가 2년이라면 이거 내이 사입은 거. 대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어떤 방법으로 줬다는 건지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 그럼. 그 사람 잡아가든지. 정말 황당무계해요. 김영현 대변인님, 일단 극구 부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김성태 전 회장이 입국을 하게 되면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의혹들이 오히려 풀리는 그런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들어옴으로써 인해서 의혹이 더 풀려나갈 것이다. 예, 왜냐하면 이 변호사비 대납권 같은 경우에는 그 이모 씨하고 최모 씨가 네. 그 대화하는 녹취록, 그러니까 수임료를 높게 받으려고 A 씨라는 그 사업가로부터 수임료를 높게 받으려고 이모 씨와 최모 씨 간에 그 이제 거짓으로 이렇게 진술한 것을 녹취해서 그걸 가지고 고발한 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수사 과정에서 그 최모 씨가 거짓 진술했다는 진술서를 검찰에도 제출한 바가 있고요. 네. 또 그 20억 전환 사채에 관련된 것도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인 같은 로펌에 근무하는 다른 변호사의 계좌로 들어간 것으로 이미 확인이 되었고요. 또 고발 이후에 검찰에서 많은 수사를 통해서 뭐 세무서라든지 변호사 협회라든지 이런 곳을 압수수색을 했고 그 변호인단들도 다 불러서 참고인 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조사 끝나서 그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해서 이미 종결된 건이거든요. 그리고 2021년 10월 달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당시 그 경기도지사가 네. 국감에서 그 송금한 내역들을 계좌들을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까지 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라든지 이재명 대표도 서로를 모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사비 대납권은 전혀 지금 사실과는 부합하지 않는 건이라서 오히려 김성태 전 회장이 와서 진실 그대로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의혹에서 오히려 더 풀리는 그런 열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진술서라는 게 저도 확인을 하긴 했는데 그걸 최대한 변호사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진술서입니까? 그 사람들이 다 녹취록을 공개하고 또 그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깨어있는 시민당 연대였나요? 뭐 거기서 이제 고발을 하면서 이제 불거진 건데 그걸 또 반박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는 보도도 보긴 했습니다. 근데 네. 진술서 내용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믿을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증거불충분으로 그때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관련자들이 해외로 도피를 하거나 더 이상 진술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멈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뭐 이 씨와 최모 씨 사이의 녹취록이 이것이 이제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서로 주장을 한다는 것인데 이 씨와 최 씨 사이에는 그 녹취록이 거짓말이어야 본인들에게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녹취록에 있는 내용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진술의 신빙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의문이 들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전환사채와 관련된 얘기들을 하시는데 들어온 돈이 다른 회사에 전환사채로 가거나 아니면 M&A 자금으로 쓰였다. 근데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진 않아요. 그게 관련된 회사들로부터 돈이 갔다가 다시 들어오거나 이렇게 네. 되거든요. 그럼 그거는 전형적으로 비자금을 만드는 수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그런 M&A 그 자금이라든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이것을 비자금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사실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수사는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좀 뭐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한번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성태 전 회장을 모른다는 이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정아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도 몰랐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 결국 지금 서울전 변호사님 저 얘기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다가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성남 FC 후원금과 관련해서 지금 네이버 문건이 공개됐을 때도 정진상 전 실장이 그랬냐 모른다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이 건도 모를 수 없는데 모른다고 했다. 점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민주당도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뭐 국민의힘 박정아 수석 대변인의 뭐 논평이야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일일이 하나씩 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옳은가 싶긴 하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뭐 김문기 씨 같은 경우 모른다라는 것은 뭐 재판이 남아 있지만은 어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진상이 그랬냐 이런 네이버 문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당시에 당시 성남 FC의 구단주였던, 그러니까 대표였던 사람의 말에 비춰보더라도 정진상이 아마 이 부분을 이제 다 실무적으로 맡아서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그 과정에서 결제야 당연히 시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했겠지만은 그 어떤 사업 과정에서의 논의 과정들은
당연히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물론 이제 재판 단계에서 아마 증거로 제출이 되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증거 심사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김성태를 본 적도 없는 거, 아니 서로 본 적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성태 씨도 지금 이재명 씨를 모른다고, 이재명 대표도 김성태 회장을 모른다고 하니까 저는 뭐 둘 간에 저는 이 부분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뭐 이제 뭐 변호사비가 뭐 어떻게 대납이 됐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변호사비가 대납이 됐다고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대납이 된 것인지 지금 이것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아까 우리 자료 화면에서도 봤지만은 이재명 대표 당시 감사장에서도 왜 했는가? 만약에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변호사비는, 실제 변호사비는 옆에 사람이 내줄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내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 관계가 무엇인가? 지금 이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변호사비 대납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할 뿐이지, 그러면 도대체 뭘 했다는 것인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정한 청탁, 뭐 예를 들어 청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대가성 있는 무엇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납만 했다라는 내용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앞으로 수사를, 저도 빨리 들어와서 수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정말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냥 대납만 했다 계속 이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대납했다고 주장한다면 대납 이후에 무슨 대가 관계가 있느냐, 이것도 저는 같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뭐 이유만 있지 그다음 뭐가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빨리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김성태 전 회장의 국내 송환에 대해서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기획 체포설, 그러니까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소환 조사를 받을 그날 김성태 전 회장도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붙잡혔다. 그래서 기획된 것이다라고 안민석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수사받으러 간 날, 소환된 날, 김성태 회장이 체포됐다는 게 이게 정말 저는 우연의 일치일까? 어느 정도 껴 맞춘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 김성태 회장과 검찰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은 있겠죠. 이재명 대표 조사받으러 가는 날, 뭐 그분이 뭐 체포됐다나, 뭐 잡혔다나 어쨌든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미리 확보해놓고 그날 발표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고, 이 또한 좀 이거 가지고도 정치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수영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안민석 의원이 음모론을 신봉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분이 이제까지 주장했던 거 보면, 예전에 기억나실 겁니다. 윤지호 씨가 거짓 증언했었죠. 거짓 증언하고 막 기부금을 막 사용했다고 그 혐의를 했던, 결국 지금 캐나다 도망가 있잖아요. 이분을 정의로운 공익 신고자라고 했던 분이 바로 안민석 의원이고, 그 다음에 최순실 씨가 무슨 뭐 최선원 씨가 돈을 뭐 수조 원가 비장 갖고 있다 했다, 그것도 허위 사실로 드러났고, 지금 이 사안을 자세히 보면은 김성태 씨가 그 해외로 도피하잖아요. 그래서 태국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작년 8월 달에 우리 법무차관이 갑니다. 법무차관이 태국에 가서 태국 검찰총장을 만나서 우리 범죄인을 좀 수사를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그래서 범죄인이 잡힌다면 우리에게 조속한 인도를 요청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로도 우리 검경의 간부들이 가가지고 지속적인 태국 정부에 요청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검찰이 계속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서 추적해오다가 이번 1월에 잡은 건데, 이걸 가지고 마치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이렇게 사실관계를 보려면 이재명 대표가 그때 검찰에 출두한다고 이미 작년 연말부터 알았어야죠. 검찰도 알았어야죠. 그러니까 꽤 맞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가지고 법치주의의 국가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법의 정당한 집행들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음모를 제기하는 거는, 이게 과연 국회의원들의 모습인가? 그러니까 죄가 없고 사실관계가 맞으면은 김성태 씨가 교육해서 소명하면 될 텐데, 이 자체를 가지고 부정하고 음모라고 얘기한다면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공익적인 국회의원들께서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정 대변인님, 이게 당 전체의 분위기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의견 같고요. 네. 기획 체포설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2022년 11월 달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적색폴 그 수배가 내려진 이후에 김성태 전 회장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수원지검에다가 그 자기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진술을 할 테니 쌍방울에 대해서 잘 봐달라는 식의 플리바게닝 시도를 여러 차례 했다라는 기사가 났었고, 이에 대해서 검찰도 부인하지는 않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소환까지 이어지는 이런 건데, 그 체포된 곳이 이제 한인들이 자주 가는 대중골프장이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저희 성남지청에 소환되는 그날 또 이게 체포가 되었다 이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쌍방울 그룹에 있는 사회이사 중에 특수부 검사들이 한 10여 명 정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측근들이 대단히 다 구속이 됐고 뭐 친인척들도 다 구속되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 돈과 회사를 좀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급박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그런 그 사회이사나 특수부 출신 사회이사과 그런 검찰 간의 어떤 협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추측을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 남욱과 유동규 씨도 1년 동안 구속되다가 이제 풀려나면서 본인들의 형량을 낮추려는 그 의도로 그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다양한 그 전원과 진술에 의한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마구잡이로 막 뿌려댔거든요. 이런 혹시 이 김성태 전 회장도 본인의 그 개인적인 돈을 챙기기 위해서 또는 그 쌍방울이라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유포하고 또 이렇게 여론 재판하는 것 쪽에 이렇게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흘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솔직히 좀 드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남욱 변호사라든지 또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 지금 김현정 대변인의 말씀대로라면은 사실이 아닌 걸 입장을 바꿔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 김성태 전 회장도 어떻게 입장이 나올지는 저희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만 뭐 어떤 상황이 처해지면 혹은 뭐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거기서 말하는 게 진실이라고 저희는 또 받아들여야겠죠.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라든지 대장동과 관련된 어떤 일당들의 어떤 주장들도 한번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분위기를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죠. 민주당의 분위기가 좀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재명 대표는 총구는 밖으로 향해야 된다라고 내부 단속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반면에 비명계에서는 자생당사, 자기는 살고 당은 죽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긴 합니다. 자, 민주당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의겸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브리핑을 통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그야말로 소설이다. 이 대표는 김성태 전 회장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하고 김 전 회장도 마찬가지로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한다. 안규령 상금 부대변인 역시 이 대표도 이 대표의 변호사도 아닌 이 대표의 변호사와 같은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쌍방울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은 조금도 상관이 없다는 이런 취지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대표가 김성태와 모르는 사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이죠.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했다가 오히려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전력이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박정아 대변인 역시 그럴 리 없다. 지금 앞서 싱크 보여드린 대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나중에 언젠가는 민주당도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내부 총질하지 말라는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싸움을 시키는 거죠. 갈등을 촉발해가지고 같은 편이 돼야 될 사람들을 적군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얘기 자주 하잖아요. 좀 작은 차이 때문에 내부 공격하지 말자. 가장 돈 안 들고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이간책입니다. 이간책. 김재섭 의원님, 지금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당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긴 한데 친명계의 목소리들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때요? 근데 친명계 목소리에 힘이 안 실리는 게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노르실 겁니다. 뭐 변호사비 대납뿐만 아니라 뭐 앞으로 뭐 대장동, 그다음에 성남 FC 사건 여러 가지가 지금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민주당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국민의힘 내부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지지율 상승을 보여주지 않은 상황에서 뭐 하락도 보여주고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이거든요. 169석이라는 막대한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 바로 직전까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네. 취임한 이후에 100일이 넘는 동안 보여준 모습이라고는 결국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대응하는 모습 이외에는 국민들께 다가가는 모습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철 지난 또는 철과 좀 상관없는 민생 투어를 하신다고 또 돌아다니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답답할 노릇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대표의 리스크, 개인 리스크가 당의 전체 전반적으로 위험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가지고 내부 총질이다. 이거 뭐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 이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향하게 되는 것이죠.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스스로 방탄해달라라고 저는 읍소를 하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과연 당대표 169석이라고 하는 제1야당의 당대표가 이런 식으로 본인의 리스크를 대응하는 것이 맞느냐. 민주당의 이런 그 자산들 이런 식으로 소모하는 게 맞느냐. 국회 자산 이런 식으로 소모하는 게 맞느냐. 정치가 이로 되냐라는 의심을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쌍방울 그룹과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이해찬 전 대표의 측근도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했었다는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이해찬 전 수행비서도 쌍방울 계열사 사회이사로 취업했다. 10년 넘게 지금 거리에서 보좌했던 황모 씨가 2020년 5월부터 쌍방울의 계열사 중 하나인 미래산업이라는 곳에서 재직 중이다. 한 석 달 정도는 이해찬 당대표 임기와 겹친다. 이재명 주변 쌍방울 사회이사도 다수다. 이런 내용들이 최근 보도 통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손정 변호사님? 네, 이 부분은 제가 그 이해찬 대표에게 직접 들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식사 자리에서 한번 우연히 뭐 들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진짜 본인도 모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몰랐다고요? 네, 전혀. 왜 그러냐면 정말 오랫동안 지금 거리에서 보좌를 한 건 맞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해찬 대표가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현역 정치인으로서의 생활을 이제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보좌관들 또 밑에 있는 보좌진들은 어떤 새로운 생계를 또 찾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해찬 대표도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이렇게 본인이 어떻게 보면 자구책으로서 이렇게 아마 이 계열사의 사회이사로 취업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말 이해찬 대표도 자기도 이 부분은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자리를 좀 알아봐줄까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본인도 최근에 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이분이 이제 자기의 생계를 이제 또 본인이 스스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자구책으로서 이걸 구하신 것 같고요. 이해찬 대표는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혀 신경도 못 쓰고 있었고 아마 알지도 못하셨던 걸로 제가 이해찬 대표가 힘써준 게 아니라 전혀 모르고 황모 씨가 직접 자기가 찾아갔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화영 그 전 평화부지사 이분만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기와 겹치지가 않고 이분은 경기도지사 가면서 부지사 가면서 쌍방울을 그만둔 케이스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이재명 지사가 2018년부터 2020년 2년 동안 할 때 다 겹칩니다. 지금 좀 전에 황모 씨도 지금 2020년 초반이니까 겹치죠. 그다음에 바로 친형 강제 입원 거기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 변호사, 남모 변호사가 바로 법률 지원단을 맡고 있었는데 그때 그 이재명 대표의 변호를 맡으면서 쌍방울 사회이사로 갑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경기도 고문 변호사였던 분, 그다음에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정책수석했던 분도 전부 쌍방울 사회이사로 갑니다. 자, 그러면은 쌍방울하고 경기도가 무슨 동업관계입니까? 특수관계입니까? 왜 여기에 고위직과 이재명 대표가 임명할 수 있었던 정무직에 있었던 분들은 왜 전부 쌍방울로 갑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여기에 살짝 겹치는 거죠. 그래서 이화영 경제부지사가 연결고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너무 많은 분들이 여기에 엮여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이제 풀 숙제들이 김성태 회장이 귀국하면서부터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 이재명 대표에게는 참 고역이었던 한 주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어쩌면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한 주가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 주가 될 것 같다는 전망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김성태 전 회장의 귀국이 당장 내일이고요. 그리고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도 이르면 오늘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목을 조여올수록 이 대표 역시 장외 행보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데요. 자, 관련 모습 보고 이 대표가 처한 상황을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연결된 보안 상황입니다. 조만간 뭐 사실관계하고 내용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안 해요. 제가 모난 돌이었는데 굴러 강까지 내려오고 나니까 호박돌이라고 호박돌. 둥글둥글한 큰 거. 그러나 돌멩이의 본질은 변합니다. 이제 얼마 전에 번데기 정권이라고 정말 뻔뻔하더라. 진짜 대책이 없더라. 기가 차더라. 저쪽은 그렇게 뻔뻔한데 우리 조금만 뻔뻔해져야. 자, 바로 이번 주가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가를 한 주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자, 지금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곳으로 조금 있으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키맨 김만배 씨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자,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라고 김만배 씨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가량 김만배 씨가 자해소동 때문에 재판이 미뤄졌고 지난주 금요일 13일에 재개가 됐는데 오늘 다시 그 관련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잠시 뒤 대장동 개발 의혹 키맨 김만배 씨가 출석하는 대장동 의혹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과거 출석하는 모습인데요. 김만배 씨의 모습이 보이면 그때 다시 한번 현장 모습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귀국도 문제지만 사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외에도 받고 있는 의혹들이 굉장히 많은 만큼 추가 소환 일정도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이르면 오늘 이 대표 측에게 검찰이 추가 소환 통보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성태 귀국 그리고 대장동과 관련해서 추가 소환 통보 이르면 오늘 하고 그리고 아마 검찰과 조율을 거쳐서 소환에 응할지 아니면 응하지 않을지 이건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적어도 설 연휴 이후에는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출석해 주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김만배 씨 아무 말 없이 이제 들어가는 모습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김만배 출석했습니다. 자,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법이 이르면 내일, 이거 어제 기준으로 이르면 내일, 그러니까 이르면 오늘 이재명 대표 측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추가 소환 조율에 나설 방침입니다. 날짜를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 관계자가 이야기를 저희 TV조선 측에 해줬습니다. 자, 이번에 또 한번 응할까요? 최다민 변호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수원지검 같은 경우에는 성남FC 의혹과 관련된 소환이었고 이 중앙지검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동과 관련된 소환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추가 소환 조율에 나서겠죠? 조율에 나설 거라고 검찰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날짜를 이제 제시를 하면서 그중에서 가장 좋은 날짜로 조율을 하려고 했다라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네. 만약에 날짜가 조율됐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성남FC 의혹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날짜가 계속해서 밀리는 것과 관련되어서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된 바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검찰과 날짜 조율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소환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한번 소환 조사를 하고 나서 수원지검에서 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를 구속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예측도 나왔었는데 대장동 소환과 관련되어서 이제 많은 언론 보도들에서는 대장동 수사까지 하고 나서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다라는 보도들이 나옵니다. 네, 그러한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보는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수사가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쌍방울과는 다르게. 그래서 거의 수사가 끝나가는 과정인데다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려면 특히 야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합치면 혐의의 중대성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물론 다른 곳의 검찰이지만 성남FC 의혹과 관련된 증거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대장동과 관련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오히려 같이 합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만약에 합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라고 한다면 검찰의 대장동과 성남FC 모두에 대해서 증거가 구속영장 발부의 정도까지도 충분하다. 물론 증거가 충분해야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범죄의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판단된다는 상황으로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장동 특혜 의혹, 이 대표가 최종 결정권자였던 만큼 그 책임과 대가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최대 치적 사업이고 자신이 설계했다라고 주장했지만 전혀 다른 입장이 지난 13일 재개된 대장동 법정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장동 보고를 받고 공모 일정 앞당겨라 지시했다. 대장동 일당에게 관련 내용을 받고 대장동 공모 일정을 앞당겨 달라라는 내용을 보고받고 그대로 시청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빨간 밑줄 근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2014년 7월에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좀 일정을 당겨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해 12월 31일 성남 도공에 대장동 사업 일정을 실질적으로 당겨서 조기 착공하게 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보했고 정민영 변호사가 이 내용을 지난 13일 법정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남시청의 공무원들의 어떤 얘기를 좀 더 들어봤더니 유동규 본부장과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가까웠다. 직보를 할 정도로 그 직원들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가까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성남시청 직원의 목소리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시청 직원들 패싱하고 이재명에게 직보해서 당황스러워할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직보를 받고 결정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거랍니다. 1공단 분리개발. 성남시가 당초 대장동과 성남시 구도심에 위치한 1공단 부지를 결합 개발하기로 했다가 2016년 1월 분리개발로 방침을 바꿨다. 그런데 이 대표는 성남시 주무부서가 아닌 공사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직접 변경 계획을 결정했다고 한다. 당시 성남시 주무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결합 개발 취지와 맞지 않는다. 반대하는 입장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 전 본부장과 이 대표 측 관계를 알 수 있는 성남시 관계자들의 목소리도 한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나 그 당시에 성남시설관리공단 그런 업무 쪽하고는 무관한 그런 일을 한 걸 다 알고 있어요. 상당히 시끄러웠죠. 도시공사에서도 각종 사업들이 다 시에로 가면서 정진상이 협조받고 시장 결재받고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진상이나 이재명이 관련된 거는 유동규가 이제 거의 다. 유동규가 지금 정진상이랑 많이 의논해서 이루어지는 게 많죠. 시장이 그냥 완전히 다 전권을 주다시피 한 거죠. 이재명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있잖아. 이재명, 정진상, 그다음에 이제 유동규, 유한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법정에서 나온 얘기들이 설전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에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저기 기사 내용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네. 당시 상황 우리가 지금 여기서 조금 이렇게 따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지. 당시 이재명 지사는 2014년도였으면 아마 그 본인의 임기 첫 번째 아마 성남시장 임기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어쩌면 최대 치적 사업이 대장동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는 게 오히려 본인 시장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잠깐만요. 있어요. 2014년 7월이니까요. 네. 보통 지방선거가 6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니까 2014년 끝나고 건가?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재선이 그렇죠. 시작될 이게 즈음인 것 시작이니까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 전부터 판단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진행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을 것이고 당시에 이걸 보더라도 5개월 뒤에 나왔다는 거예요. 부탁을 했는데. 그러니까 네. 대장동 일당들이 유동규 씨한테 당시에 빨리 좀 하게 좀 해주라. 근데 그걸 이 말을 한 뒤에 5개월 뒤에 지금 이 내용이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저는 이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장동에 대한 지금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특별하게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하게 해줬다라고 뭐 지금 이게 뭐 결론적으로 법적으로는 지금 이게 업무상 배임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말씀하고 이 기사가 지금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기엔 좀 힘들다고 보고요. 지금 실제 지금 얼마 전에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1,300페이지 가까운 녹취록이 공개가 되었지만은 거기서 그 주대 아직까지 뭐 그 후속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나온 보도에 의하더라도 보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이 일당들과 내통을 해서 뭘 했다는 내용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당시 사업을 했던, 그러니까 유동규 당시 본부장이 어찌 보면 실무에 있어서 핵심 인사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동규를 통해서 직보를 받았다는 내용은 아마 이제 본인이 원래 알고 있던 사람이니까 그 직접 아는 사람의 실무자로부터 아마 보고를 받은 것 같고요.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게 과연 업무상 배임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임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그 대장동 간의 연계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가 결국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행정권이 발행되지 않으면 사실 일반 민간업자들 힘으로는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 이 뭐 최소한의 지분만 가지고 수천억의 이득을 취한 대장동 일당들은 결국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결국 마지막에 단계에 가서 삭제됐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원들 역시도 이거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좀 밀어붙였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일당에 막대한 이익을 가졌는데 어떻게 대장동 일당과 그다음에 이 행정권을 발동한 책임자와의 관계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 기사에도 나왔지만 제1공단 분리사업과 관련돼서도 네. 제1공단을 같이 결합 개발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든 상황인데 이걸 딱 그 개발의 목적과도 상관없이 분리를 해버렸거든요. 이렇다고 하는 것은 결국 행정권자가 이를 묵인 내지는 승인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 대장동 일당들의 의지만 가지고 이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행정 편의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대장동 일당의 이 사업이라는 게 막대하게 그냥 돈만 얻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얻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행정권이 발현이 되었던 것이고 그 행정권이 발현이 되는 과정에서는 반대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됐다라는 것은 저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몰랐든 알았든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수사를 통해서 또 재판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내용들이고 뭐 재판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를 또 불안하게 하는 건 또 다른 게 있는데요. 바로 김만배 씨의 진술 태도 변화. 이 부분에 이제 가능성을 이재명 대표 측은 불편해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자, 김 씨를 둘러싼 추가 의혹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씨가 입을 열도록 뭔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신문 보겠습니다. 서울신문, 김만배 현직 기자 최소 7명에게 술값 수천만 원을 대납했다. 자, 언론계로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런 로비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겨레라든지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등 기자들에게 수억 원에서 수천만 원 제공했다는 내용도 나와 있고 그리고 선물했다. 그리고 술값도 대납했다. 그 대납한 술값이 수천만 원에 달한다. 이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법조인 접대했던 유흥업소와 같은 곳, 굉장히 고급 술집이라고 알려져 있고 김만배 씨 이름만 대면 그들은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술을 먹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와도 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뭐 이게 대장동 사건과 본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대장동의 핵심 키맨으로 불리는 김만배 씨의 어떤 주장, 또 입장 이런 게 태도 이런 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김만배 씨를 압박하는 용어로 좀 기사가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인데요.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에서 출금한 140억 원이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기존에 알려진 109억 원 송금한 것 외에도 추가로 31억 원 이상이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 이모 대표에게 흘러 들어간 그런 정황이 있고 그리고 김만배 씨는 명동의 판전상에서 17억 원에 대한 금액도 자금을 세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좀 이게 지금 기존에는 원래
박영수 특검에 인척 있는 대표로 100억 정도 흘러갔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140억까지 간 거잖아요. 여기서 또 쪼개져가지고 또 나눠서 갔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돈의 흐름들이 더 용처가 더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도 원래 이제 100억밖에 없었다고 했다가 보니까 추가로 한 40억 원 더 간 건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돈의 용처를 쫓다 보면은 이제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김만배 씨가 그동안 진술했던 것과 또 다른 형태의 그런 이제 진술들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추가 증거가 계속 확보가 된다면 김만배 씨 입장에서도 이제 자꾸만 돈의 용처가 또 이렇게 밖으로 흘러나가고 한 것들이 밝혀져서 검찰이 추징 보전이라도 하게 된다면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정말 나중에 자기가 이 재판이 끝나더라도 남는 게 손에 쥐는 게 한 푼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김만배 씨에게 대단히 큰 압박이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수사가 지금 정점을 치닫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지금 그 특혜를 받은 사람들은 물론 법에 따라 엄단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도 불법이 있었다면 여기 있는 과정에서 이제 그 김만배 씨가 본인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정말 소명한다면 갖는 부담이 저는 만만치 않은 거로 봐서 재판 진행 과정에 속도가 붙을수록 김만배 씨가 진실에 좀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정비례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지금 민주당은 단일 대우로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대로 단일 대우로 당 전체가 일부 비명계 의원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함께 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러나 여론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보겠습니다. 이 대표가 독자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게 과반이 넘습니다. 53%. 그러니까 당을 끌어들이지는 않아야 한다라는 의견이 더 많은 거죠. 반대로 이 대표와 당이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게 41.3%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상황이라는 전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혹시 김현정 부대변인 뭐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로는 여론은 독자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당이 함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류가 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좀 전에 이제 김만배 씨 관련된 이제 언론 기사들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네. 대장동 사건이 사실 이게 토건 비리가 아니라 법조, 금융, 언론, 정치계와 다 관련 엮여 있는 그 비리 게이트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고무줄 줄기처럼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50억 클럽이나 등. 근데 이런 각종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만 지금 집중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지난 대선 때 유력한 대선 후보였고 0.73% 차이로 석패하고 1,600만 표를 득표하고 현재 민주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규정하고 대응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런 이제 그 실체적 진실 뭐 이거 혐의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에 응하고 이런 것들은 수사 절차대로 응하되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에 대한 그 탄압성인 표적 수사와 관련된 규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하자라는 기조로 그동안 지금 오고 있는 것이고요. 처음에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는 여론이 높았는데 지금 약간 바뀐 측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남 FC 건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기소된 선거법 관련된 것도 그렇고 대장동 건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기국 관련해서도 지금 수사 상황들이 실시간으로 다 언론에 유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기밀은 이게 공포되면 그 범죄 행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발 이런 언론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론 재판을 통해서 국민들이 갖는 부정적인 확증 평양들의 영향을 상당히 미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여론에 지금 반영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그 당의 당대표이지 않습니까? 당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단합해서 이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게 원칙적인 기조이다 이 네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그럴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 쭉 살펴봤습니다. 국민의힘 내용 좀 짚어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새해 첫 순방을 떠났습니다. 첫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에 도착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써가고 있는데 아랍에미리트도 윤 대통령을 최고 수준의 예우를 했다고 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게 제일 멋있던데 위에서 내려오는 거.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아랍에미리트 공군 전투기가 호위 비행을 해줬습니다. 윤 대통령을 위해서. 이거 굉장히 드문 일이라면서요. 네, 저도 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저도 순방단의 일원으로 많이 해외를 나가봤습니다만은 이렇게 환대를 받는 것도 저도 참 드문 사례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미 영공에 들어서는 순간 뭐 호위할 것 등을 비롯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 정말 축하 비행할 때 우리 대한민국 국기의 그 색깔들 붉은색, 파란색이 섞여서 나왔고 밤에도 대통령궁에 조명을 또 밝혀줘서 했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국빈 방문이 원래 UAE가 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저 바이든 대통령 그다음에 뭐 이런 그 급의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급에 걸맞는 대우를 해줬고 이번에 거의 37조 원에 달하는 투자 약속까지 해줬거든요. 상당히 많은 그 예우를 했는데 더더군다나 그 외교부 장관이 지금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친동생인데 이분이 와가지고 우리는 뭐 행운을 믿는다 윤 대통령께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게 현지어로는 우리는 신을 믿는다는 뜻과 똑같은 뜻이라고 그래서 최상급의 의전을 받았다. 이런 점은 분명히 보이고 또 많은 투자에 대한 약속을 받아왔기 때문에 네. 경제 외교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은 첫 방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동행 중에 김건희 여사의 패션도 최선희 변호사님 뭐 집중을 좀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출국할 때는 윤 대통령과 유사하게 이제 파란색으로 머플러를 했었고요. 네. 가장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이슬람 경전 코란을 방문했을 때 여성은 원래 머리카락을 보이면 안 된다 이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 샤일라를 착용을 했어요. 저게 이제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의미죠. 처음은 아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김정숙 여사도 저렇게 샤일라를 착용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UAE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패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순방길에 오르고 이제 그리스로 갑니다. 스위스로 가는 거죠. 스위스로 가서 또 다른 행사를 또 치르게 되는데 21일에 이제 들어온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고 또 다른 성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기 전 지난 13일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이 부위원장직과 기후대사 자리에서 해임하고 떠났습니다. 해임당한 나 전 의원은 여전히 당대표 출마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 아직 출마와 불출마에 대한 고심 중이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결심은 언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너무 저를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좀 더 당원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당대표 출마를 고심하고 있고 공개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사전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도도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시죠. 나경원 전 의원 대변인 직접 내정했다. 사실상 캠프 출범 채비를 마쳤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출마할 것이다. 대변인으로는 지금 김민수 전 경기 분당을 당협위원장을 내정했다, 임명했다. 이렇게 나 전 의원 참모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출마할 것이다. 100% 출마 가능성은 100%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윤 프레임에 갇혔고 약한 뒷심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어떤 약점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은 없기 때문에 해임까지 당한 마당에서 정치적으로 다른 선택사안은 없기 때문에 출마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어떻습니까? 출마할 것 같아요? 저도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대변인의 이야기처럼 100% 가능성을 두고 출마를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네. 대변인의 말을 믿어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나경원 전 대표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사실은 대통령과는 전혀 어떤 척을 지지 않으면서도 소위 말하는 친윤 세력과 아주 강하게 결을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줬거든 주말 내내. 네. 특히 이제 친윤의 핵심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장제원 의원과 아주 세게 각을 붙이면서 네. 실제로 정말 친윤은 나다.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이 나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낸 것으로 보아 여당 대표로서 내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알려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네. 이 정도까지가 메시지가 나온 마당에 전 나경원 전 대표가 출마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뭐 다 벌어진 것이고 아마 출마가 예상되는데 마지막까지 고민이 되는 것은 과연 이제 그 전까지는 이렇게 특정 세력과 어떤 척을 지는 방식으로 특히 이제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주류 세력과 척을 지는 방식으로 나경원 전 대표가 정치를 하셨던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의 감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본인의 마지막 출마 결심이 남아있는 것뿐이지 이미 환경은 다 출마로 조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주류와 척진 상태에서 정치하는 경험이 적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친윤의 반대, 반윤으로 지금 프레임이 짜져 있는 상태에서 과연 뒷심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 대다수 김기현 의원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뒷심을 발휘할까? 이런 부분들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은 나경원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날선 공방을 벌였는데 정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불편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제2의 진박 간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이 총선을 이기고 윤 정부를 지킬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진박 간별사 장제원 의원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자, 장제원 의원 바로 답했죠. 제2의 진박 간별사가 될 생각이 없으니 나 전 의원도 제2의 유승민 되지 말기를 바란다.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감정이 많이 상할 수 있는 얘기들 아닙니까? 대단히 사실 지금 보면은 감정이 어떤 선을 넘은 듯한 지금 언사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경원 의원이 지금 100% 출마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100%라고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약간 불안한 점은 뭐냐. 주류와 척을 진다는 점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동안 모든 각급 선거에 다 출마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결과들을 냈기 때문에 이번에 마저 실패한다 그러면은 나경원 전 의원도 모든 정치 인생을 걸어야 되는 그런 마지막 도박과 같은 그런 승부수가 있고 네. 만약 이번에 또 양보한다 그러면 총선에서 또 다시 한번 기회를 볼 수가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100% 예단하기 어렵지만 어찌됐건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까지는 정치적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 순방 중에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결정 자체가 더 큰 뉴스가 되거나 순방의 효과를 가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본인도 원치 않을 테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조금 더 여론의 추이와 동향을 살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다만 친윤과 반윤의 프레임 구도는 여러 가지 나경원 의원도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혹은 수도권 연대 혹은 친윤 반윤 프레임 정도로 구도를 조금 짜는 것에 환경을 좀 짜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쪽으로 이번 주는 그렇게 소진할 수 있는 걸로 보고 여러 가지 앞으로 좀 변수가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단하기는 조금 이른 감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신문 다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전당대회를 대통령을 공격하고 당을 흠집내는 기회로 사용하지 말아라. 만약에 대통령을 공격하고 당을 흠집낸다면 즉각 제재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은 뭐 무슨 여기가 북한이냐 이런 메시지도 냈고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는 뭐 욕설과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수준 날아서 못 봐주겠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김현정 대변인님 어떻게 좀 이 국민의힘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지적대로 비판도 못하는 거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당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이신데 당내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의견들에 대해서 특히나 그 공당인 여당에서 사실 정부에 대한 실정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바로 잡아주고 또 야당과의 가교 역할도 하는 것이 또 여당의 임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다양한 의원들의 의견들을 그것 자체를 아예 그냥 그 원천 봉쇄시키는 이런 그것도 마치 절대 군주 시대나 있을 법한 그런 식의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공당의 대표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미심장한 여론조사도 주말 사이에 등장을 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지지도, 국민의힘 지지층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김기현 의원 32.5%, 나경원 전 의원 26.9%입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이름이 적혀 있는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 18.5%, 유승민 그리고 윤상현, 기타 없음 잘 모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펼쳐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앞서 보여드린 대로 32.5 대 26.9 오차 범위 내에서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윤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층에서는 압도적으로 김기현 의원이 앞서고 있습니다. 43.3, 26%, 거의 더블 스코어에 가깝습니다. 이런 결과에 김기현 의원은 웃음꽃이 활짝 폈고요.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측에서는 이건 조작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김기현이가 1등 했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결과는 저 김기현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하는 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대한민국 좀 잘 살게 해달라,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윤심이 나경원 전 대표에게서 멀어진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나오는 가운데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 조사 진행한 그 리얼미터 이태수 대표가 조사 진행 중에 추세를 예단해서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친 거죠. 저는 여론조사가 아니고 이건 여론 조작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자, 여론조사 공정성 논란이 붙었습니다. 설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문제를 삼았던 게 이게 여심위에 왜 등록을 안 했느냐. 네. 근데 이제 여심위에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이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선거이긴 합니다. 공직자 선거가 아니라 당내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여론조사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사를 의뢰한 업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문이 많다라는 게 이제 나경원 대표 쪽의 의원 쪽의 이제 설명이고요, 주장이고, 조금 어찌 보면 이 조사 과정이라든지 어떤 조사 결과 등이 조금 왜곡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은, 일단은 그래도 지금 분위기가 김기현 의원에게 이제 국민의당 당원은 투표 지지율에서는 아마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고, 추세 자체를 봤을 때는 김기현 의원 쪽으로 많이 지금 가고 있다. 근데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이 이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죠. 이게 갑자기 한 일주일 상간에 이게 바로 뒤집혀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제 계속 어떤 여론조사가 나와야 되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뢰성이 가도록 좀 조사하는 게 맞지 않겠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 결과가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도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설 연휴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아마 나경원 전 의원도 입장을 확실하게 밝힐 텐데, 여론조사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입장을 밝힐지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heard you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